파티룸 복도 한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반지 상자를 꼭 쥐고 있었죠. 오늘은 손주의 첫 돌잔치. 그런데 할머니는 왜 밖에 서 있을까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그럼 가족 사진 먼저 찍을까요? 할머니는 아직 안 오셨죠? 그때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아, 어르신은 몸이 안 좋으셔서요. 사진은 우리끼리 먼저 찍을게요.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문 밖 할머니의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준비한 금반지, 새벽부터 골라 입은 옷,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이 자리에서 할머니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말이죠. 시어머니 이영숙, 67의 그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년간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으로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들 준호의 결혼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아들이 처음 며느리 최서연을 데려왔을 때 영숙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팔던 서연은 너무 화려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어머님, 저 준호 오빠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어머님처럼 훌륭한 분 없으세요. 서연의 밝은 미소와 다정한 말에 영숙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신혼집 아파트, 시세 3억짜리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차량 구입비 5천만 원, 결혼 비용 3천만 원까지 총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죠.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야. 너희 둘이 잘 살아야지. 이게 다 너희 거야.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3년 후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숙은 기쁨에 겨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서연은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손주 100일이 되던 날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유기농 재료를 직접 사서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작은 용기에 담아 예쁘게 포장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문 안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나 봅니다. 어머님이 또 뭐 들고 오신대. 아유, 촌스러운 거 들고 오실 텐데. 그냥 안 받는 척 할까?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미 초인종을 눌러버렸습니다. 어머님, 일부러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문이 열리자 서연은 환한 미소로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어머,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요, 어머님. 요즘은 유기농 이유식 시켜 먹어요. 이런 거 애한테 안 맞거든요. 서연은 영숙이 정성껏 만든 이유식 용기를 받아들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영숙 앞에서요. 어머님은 마음만 받을게요. 다음엔 그냥 현금이 더 나아요.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이유식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 영숙 자신도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은 며느리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었죠.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영숙은 손주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며느리 서연을 보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더군요. 영숙은 반갑게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자꾸 집에 오는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이 주시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그 돈 받으려면 얼굴 봐야 하잖아. 경리 출신이 뭐 대단한 줄 아는 것 같더라.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다니지. 우리의 할머니가 저 모양이면 창피해. 서연과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손주 옷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딸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또 우셨어요? 눈이 빨개요. 아니야, 괜찮아. 지은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저번에 봤어요. 올케가 엄마 없을 때 오빠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짜증난다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엄마,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올케는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해요.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서연이는 착한 애야.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믿어요. 올케 친정도 이상해요. 부유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빚이 엄청 많대요. 그런 소문 믿으면 안 돼. 소문이 아니에요. 올케 친정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2억이래요. 고급 아파트 산다고 자랑하지만 전세예요. 명품 가방도 짝퉁이고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올케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거야.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올케는 엄마 돈만 노리는 거예요. 지은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영숙은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손주 얼굴 좀 보려고. 아, 그러세요. 근데 애가 지금 자고 있어서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서연은 영숙을 현관에 세워둔 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20분 후에 다시 오라며 문을 닫아버렸죠. 영숙은 복도에서 이신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손주를 보러 왔는데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요. 손주 민준이의 첫 돌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손주에게 줄 선물이 중요했습니다. 예전부터 돌잔치에는 금반지를 선물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영숙도 자기 아이들 돌잔치 때 부모님께 금반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영숙은 귀금속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한 돈짜리로 주세요. 제일 예쁜 걸로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한 돈이면 150만 원 정도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손주 첫 돌인데 제대로 해줘야죠. 영숙은 망설임 없이 금반지를 샀습니다.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예쁜 케이스에 담아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일주일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돌잔치 날 차로 모시러 갈게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뭐 준비할 거 있니? 아니요, 다 준비했어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자상하게 챙겨주니까요. 하지만 이틀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돌잔치 날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11시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잔치 시작 시간은 10시였습니다. 1시간 늦게 오라는 뜻이었죠. 영숙은 이상했지만 괜히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할까봐 그냥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영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왠지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좋은 한복을 꺼내 다렸어요.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하게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67의 할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멋지게 보이고 싶었어요. 손주 할머니답게요. 금반지 상자를 꺼내 또 확인했습니다. 케이스 안에 작은 금반지가 반짝였죠. 민준아, 할머니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렴. 영숙은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영숙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한복을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을 안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며느리가 11시에 오라고 했으니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요. 영숙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금반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그런데 문득 지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은 떨쳐내려고 했죠. 오늘은 손주의 돌잔치인데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시 30분, 영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파티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기쁨이 아니라 수치와 배신이라는 것을요. 파티룸에 도착한 영숙은 화려한 풍선 장식에 감탄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서 있던 스태프가 영숙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영숙님이세요? 네, 맞아요. 아, 며느님께서 어머님은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숙은 이상했지만 스태프를 따라갔습니다. 대기실은 파티룸 한쪽 구석, 복도 끝에 있었어요. 작은 방에는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히고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금반지 상자를 내려다보며 앉아 있는데 복도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메인 파티룸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졌습니다. 자, 그럼 가족 사진 먼저 찍을까요? 할머니는 아직 안 오셨죠?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자기 얘기였습니다. 분명 자기는 여기 와 있는데요. 그때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 어르신은 몸이 안 좋으셔서요. 사진은 우리끼리 먼저 찍을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문틈으로 조금 내다봤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주를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웃고 있었고요. 영숙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반지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자기는 멀쩡히 여기 와 있는데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빼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참 후 스태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오셔도 돼요.
영숙은 급히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티룸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서연의 친정 식구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하지만 영숙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제가 11시에 오시라고 했잖아요. 손주 보고 싶어서. 어머님은 여기 앉아 계세요. 저쪽은 저희 하객들이 앉는 자리라서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갔죠. 잠시 후 영숙은 용기를 내서 금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서연아, 이거 민준이 선물이야. 서연은 상자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금반지예요? 어머님 감사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친구 쪽으로 돌아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의 귀에 들릴 만한 크기로요. 금반지래. 요즘 누가 이런 거 줘요? 진짜 촌스럽지 않아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영숙은 손주를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다가가려 할 때마다 서연이 막았거든요. 어머님, 애가 지금 예민해서요. 나중에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파티룸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딸 지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학교 일 때문에 늦었다고 했었죠. 지은은 파티룸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아, 지은아. 왔구나. 엄마 우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고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화려한 파티룸 중앙에는 며느리와 사돈 쪽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며느리를 불렀죠. 옳게.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 언니,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를 왜 저기 구석에 혼자 앉혀놨어요? 아, 그게 어머님이 조용한 곳이 편하시다고. 거짓말 그만해요. 엄마가 왜 손주 돌잔치에서 구석에 있어야 돼요? 가족 사진도 같이 안 찍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언니, 여기 사람 많은데 조용히 해요. 조용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준비하고 왔는데. 금반지도 150만 원짜리 샀어요. 그거 엄마한테는 한 달 생활비라고요. 지은은 오빠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멀찍이 서서 난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엄마가 오빠한테 뭘 잘못했어요? 준호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대답을 못했죠. 영숙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니? 준호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대답 좀 해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서연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은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옳게, 엄마가 오빠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래요? 집도 차도 다 우리 엄마 돈이에요. 3억 8천, 평생 모은 돈 다 쏟아부었다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언니, 그건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주긴 뭘 줘요? 올케네 친정은 부유한 척하지만 빚이 2억이라며요? 고급 아파트도 전세고 명품 가방도 짝퉁이라고 다들 알아요. 순간 파티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친정 어머니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지금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요? 사실이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오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파티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영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주 돌잔치에서 받은 상처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문득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영숙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35년간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았던 그 돈. 외식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옷 한 벌 새로 안 사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살라고 다 줬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영숙은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었죠.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격리 출신이 법을 알아요? 아들이 증여 서류에 대해 물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증여 취소 방법. 화면에 여러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멸시한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손주 돌잔치에서 대기실에 격리시켰고 가족사진에서 제외했으며 선물을 조롱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혹시 녹음이나 사진, 증인이 있으신가요? 제 둘째 딸이 다 봤어요. 그리고 돌잔치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결정했어. 엄마, 무슨 결정이요? 집이랑 차, 내가 준 돈 다 돌려받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응.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나를 저렇게 대하면서 내 재산은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안 돼.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영숙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요. 준호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준 집, 차, 돈 다 돌려받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증여 취소 소송 준비했어. 변호사도 만났고. 영숙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알게 되었으니까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소송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서연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이제 늦었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이요. 민준이는 내가 잘 키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영숙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나왔어요. 서연의 부모도 함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서연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증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시어머니를 대기실에 격리하고 가족사진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 돌잔치 참석자 5명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만든 이유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영상입니다. 아파트 현관 CCTV 영상이에요. 법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만든 이유식을 서연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웃으며 문을 닫는 모습까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변명을 시도했어요. 그건 애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왜 어머니 앞에서 웃으며 버리셨나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둘째 딸 지은과 함께 매번 법정에 출석했어요. 반면 준호는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석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차량을 원고 앞으로 반환하라.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라. 영숙은 승소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서연이 영숙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너희 친정에 가면 되잖아. 부유하다며?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죠. 판결 이후 준호와 서연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차도 반환해야 했고요. 둘은 서연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빚이 2억이나 되는 데다 준호 부부까지 떠안게 되니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너희가 뭐하러 왔어? 우리도 힘든데. 애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빨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 준호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서연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오랜만이라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한편 영숙은 회수한 아파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기쁘기보다는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엄마가 장학재단을 만들까 해.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응. 돌려받은 돈이 4억 정도 돼. 이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면 좋을 것 같아. 엄마도 어릴 때 가난해서 공부하기 힘들었거든. 영숙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석 달 후 이영숙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영숙은 재단 사무실을 작게 마련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층 학생들.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직접 봉사활동에도 나섰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어요. 목요일에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청소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집이 깨끗해졌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영숙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영숙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장학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고등학생 한 명이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학생은 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교 1등 상장이었죠.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장학금 주셔서 학원도 다니고 책도 살 수 있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학생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나중에 크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숙은 여학생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넌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가 믿어.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만약 아들에게 돈을 그대로 줬다면 이 아이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숙도 이런 보람을 느끼지 못했겠죠. 기념식이 끝나고 영숙과 지은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로도 영숙은 재단 일과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영숙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영숙은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돈은 제대로 쓸 곳에 써야 해.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온다.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다음 장학생 명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영숙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장학생들, 봉사 동료들,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지은.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영숙은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